들리세요? 꽤 짜증나죠? 50Hz의 주파수에서 나는 소리예요. 조용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이 소리가 하루, 일주일, 한 달, 24시간 내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닌다면 어떨까요? 잠을 잘 수도 없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그 소리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끔찍하겠죠. 안타깝게도 이 악몽은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의 주민들에겐 현실입니다. 밤낮으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이상한 저주파 소리에 고통받습니다. 두통과 현기증뿐 아니라 실존적 위기감을 유발하는 맥박이 뛰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섬 주민들은 소리의 원인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에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서요. 이런 이유로 그녀는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섬 행정당국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분광기를 사용해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이 장치는 소리가 50Hz의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리는 섬 전체에 퍼져 있지만 섬 내부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리의 발원지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중 실험실, 비밀 발명품 테스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실험, 미지의 바다 생물? 사람들은 많은 이론을 얘기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최고 지도층은 이 소리의 본질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이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북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오마를 방문해 볼게요. 이 마을 주민들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밤 소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윙윙거리는 소리의 원인을 찾았지만 어떤 이유로 주민들에게 조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소리가 가을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들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이상한 소리의 사례는 캐나다 윈저에서 발생했습니다. 윈저는 디트로이트강 건너편에 위치한 산업도시입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낮은 주파수로 들리고 너무 조용해서 일부 주민들은 그 소리가 진짜인지 환각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강해서 찬장에 있는 유리 그릇이 덜거덕거린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날씨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비밀 발명품이 이 소리를 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소음의 원인이 추크 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섬에 위치한 용광로가 압력을 방출해서 강한 울림이 나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는 장비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소리는 금속 드럼과 기계에서 반사되어 섬을 넘어 디트로이트 강을 건너 윈저로 직접 전달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아무도 이 이론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사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받은 유일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식 논평뿐이었습니다. 소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채석장 활동이나 산업 환기 시스템 등이 가능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광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채 보고서 요약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연구의 또 다른 문제는 주크섬이 미국 사유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네, 영국 브리스톨의 주민들은 70년대부터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 중 한 명입니다. 아니, 정말 무슨 일인가요? 알아볼게요. 소리에 대한 첫 언급은 영국에서 70년대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여담으로요.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브리스톨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조용하고 성가신 소리처럼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 소리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당연히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인근 도시의 창고에서 작동하는 산업용 팬의 소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오랫동안 문을 닫았고 윙윙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2015년에 과학자들은 파도가 이 성가신 소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도가 능선이나 대륙 기둥과 충돌할 때 음파를 방지한다는 어쩌고저쩌고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약 800만 개의 번개가 지구를 강타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전자기 전하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로 인해 지표면과 전리층 사이의 공기가 공명하고, 아니요, 다 틀렸어요. 파도? 지진? 번개? 진심인가요? 그럼 왜 일부 사람들만 이 소리를 듣는 걸까요?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이론이 있지만 큰 그림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일랜드와 캐나다에서는 이 소리에 대한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영국에서 나타났으며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소리의 본질은 자연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과 기술에 관한 거예요. 영국은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소리가 처음으로 나타났죠. 이 현상이 이전에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몇몇 기록이라도 찾았을 테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도시도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자연현상을 우리에게 숨기겠어요? 성가신 윙윙거리는 소리가 기술 발전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공장, 자동차, 송전선, 기지국, 비행기, 전자레인지, 발전소 등 이 모든 것이 음파로 공기를 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유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 일부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귀에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어떤 곳에서는 신비로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지만 어떤 곳에서는 진정한 축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화창하고 가끔 안개가 자욱한 북부 캘리포니아의 베이사이드 마을 소살리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0년대에는 이곳에서 시끄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윙윙거리는 소리의 원인은 해양 생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수천 마리의 두꺼비들이 이곳으로 헤엄칩니다. 이들은 독특한 음파를 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사람의 귀는 한 마리의 물고기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마리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 마을 전체가 그들의 파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파는 물에서 나와 해안가에 위치한 주택에 반사됩니다. 거기서부터 파도는 더 멀리 퍼져 거대한 영토를 덮을 수 있습니다. 소살리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의 본질을 알아낸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하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매년 허밍 투드 피쉬 축제를 열어 물고기 소리를 흉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두꺼비나 다른 생물들로 분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0년 두꺼비들은 더 이상 도시에 오지 않게 되면서 이 축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갔고 가끔씩 해안에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전 세계에는 열쇠가 없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목적지는 좋아요. 이름은 직접 지으세요. 인도의 사원입니다. 사원의 이름은 연꽃에서 나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주 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원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성한 장소 중 하나예요.
비슈누 교회 108개의 사원 중 하나죠. 그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세기 타미러 문헌에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로 다시 돌아오세요.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사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원의 귀중품을 문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세기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원으로 가서 믿을 수 없는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6개의 거대한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방해문이 열리자 최소 220억 달러 상당의 황금 우상, 목걸이,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또한 보석이 박힌 의식용 의상과 금색 코코넛 껍질도 발견했어요. 게다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에요. 일부 다이아몬드는 110캐럿에 달할 정도로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작은 순금 조각상은 약 3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동화 같은 보물이 발견된 후 사원은 첫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금속 탐지기, 카메라 및 기타 안전 예방 조치를 갖췄습니다. 이제 사원에는 많은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문 뒤에 더 신비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원에는 6개의 방이 있으며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은 A실부터 F실까지로 명명되었습니다. 탐험대는 매우 어렵게 이 중 5개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점은 기존의 기술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의 방 B는 여전히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 옆에는 조각된 코브라 2마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문은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첫 번째 문 뒤에 2개의 문을 더 발견했어요. 두 번째 문은 나무로 된 문이고 마지막 문은 철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문은 봉인되어 있었어요. 볼트, 손잡이, 걸쇠 등 어떤 진입 수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자들은 그 문을 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방 B에 터널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위의 이유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인도 고등법원은 비실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010년 프랑스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크레스피는 마추픽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주요 건물 중 하나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관광객이나 고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좁은 길에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곳이 잉카인들이 어떤 이유로 봉인한 입구라고 믿었어요. 그는 즉시 고고학자와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잠재적인 발견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메일과 전화도 없었죠. 2011년 그는 티에리 자민이 쓴 페루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곧바로 자민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자민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 후 자민과 다른 고고학자들은 비밀의 문을 조사하기 위해 마추픽추로 갔어요. 그들은 이 문이 실제로 잉카인들이 봉인한 입구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유명한 문 뒤에 2개의 입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메인룸과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3D 지도도 확보했죠. 분석 결과 여러 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는 거대한 사각형의 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오 레이더는 금과 은일 수 있는 금속을 감지했습니다. 자민과 그의 팀은 이곳이 히스패닉 이전 시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잉카인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문을 봉인했다고 믿었죠. 엄청난 보물이나 그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민은 또한 이 방을 찾으면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은 페루 당국에 공식적으로 방의 개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청이나 다른 고고학자들의 요청은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 문을 열면 고고학 유적지의 다른 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여 입구에 돌 블록이 통로를 막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미스테리는 이집트 기자에 있습니다. 탐험가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2개의 비밀문을 발견했어요. 여왕의 방 북쪽과 남쪽 벽에서 각각 약 20cm 너비의 터널 2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터널은 피라미드 외부에 도달하기 전에 돌 블록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터널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 터널의 진정한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방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집트 학자 자히가 이 문이 처음 발견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탐험을 위해 설계된 로봇은 여왕의 방의 갱도 내부로 보내져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연구팀은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했어요. 영상을 통해 돌문 뒤에는 또 다른 봉인된 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닌 이 문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돌문 구조는 다른 문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놀라운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거대한 돌 블록 뒤에 있기 때문에 문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구조물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에요.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사랑의 기념비인 타지마할입니다. 무굴 황제 샤자한은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이 기념비를 만들었죠. 타지마할의 총 문 개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밀폐된 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영상이 며칠이 걸릴 정도예요.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누군가 열면 일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대리석과 만나면 탄산칼슘을 형성하죠. 이것이 타지마할 첨탑에 균열이 생기는 이유예요. 또한 이 문이 열리면 무덤의 지하 방에서 무서운 저주가 풀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보너스입니다. 873호실 문입니다. 1888년에 문을 연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의 객실이죠. 수십 년 전 누군가가 이 방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사 후 호텔 측은 방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른 여행객에게 임대했어요.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나중에 이 방에 묵었던 다른 투숙객들도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요. 그들은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방 안의 TV가 계속 깜빡였다고 합니다. 873호실의 문은 벽돌로 봉인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신비한 이야기를 들은 호기심 많은 손님들은 방이 있던 복도를 돌아다니며 잠재적인 유령과 접촉하려고 벽을 두드립니다. 이 비밀의 문 중 어느 문을 열고 싶으세요? 크로아티아 앞바다에서 고고학자들이 최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진흙층 속에 그대로 묻혀있던 완벽하게 만든 돌길이에요. 무려 7,000년이나 된 길이죠. 누가, 왜,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순전히 우연이 아니었다면 이 길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2021년 고고학자들은 아드리아해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작은 섬 코르출라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물속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이상한 모양과 낯선 무늬들이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직접 확인하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것을 찾아냈죠. 물에 잠긴 신석기 시대의 마을 솔린이었어요. 하지만 이 오래된 마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자리를 더 조사하던 2023년 고고학자들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또 다른 것을 발견했죠. 바닷속 진흙층 아래에 그대로 보존된 완벽하게 만든 돌길이었어요. 수천 년을 버틴 길이었죠. 이 길은 너비가 겨우 미미터 남짓이에요. 돌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깔아 만든 잊혀진 세계의 유령 같은 길이 해저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죠. 이건 자연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었어요. 돌들의 모양은 너무 정교했고 놓인 자리도 너무 의도적이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7,000년 동안의 폭풍과 밀물 썰물을 견디고도 그 마을과 길은 살아남았어요.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이에요. 코르출라 주변의 섬들이 해안을 거대한 파도로부터 막아주었고 그 덕분에 마을과 길이 모두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거죠. 또 다른 것들도 발견되었어요. 도자기 조각과 부싯돌, 칼 같은 것들. 예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작은 흔적들이었죠.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신비한 길은 아주 먼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근처 흐바르 섬에는 하발 컬처라고 불리는 오래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아드리아해 동쪽 해안까지 퍼져나가 코르출라 섬 해안 바로 앞바다에 솔린이라는 마을도 지었어요. 그 돌길은 바깥 마을과 본섬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길이었죠.
지금 흐바르 섬에 발을 디디면 소나무 숲과 라벤더 밭, 햇살이 포도밭 위로 쏟아지는 정말 매력적인 섬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7,000년의 역사가 한 장의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살아 숨쉬는 곳으로 들어가는 셈이기도 해요. 기원전 4,900년쯤 신석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어요. 도시가 생기기 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전, 역사에 첫 왕들이 나타나기도 전이었죠. 이 사람들은 섬 곳곳의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랩지바 케이브와 말코바 케이브 같은 근처 동굴들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인 섬세한 채색 토기를 만들어냈죠. 한때 이 오래된 마을은 지금은 파도만 출렁이는 해변가 근처에서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이 마을을 세운 사람들은 맨발로 돌길을 걸으며 곡식이 든 바구니와 연장들, 물이나 올리브 기름을 채운 흙항아리를 들고 다녔겠죠. 그 작은 파편들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찾아냈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배그림이었죠. 기원전 3,500년 무렵에도 흐바르 사람들은 지평선 너머로 떠나는 여행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흐바르, 문화의 신석기. 농부들이 대단한 기술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땅을 다루는 법은 이미 터득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근처 그라디나 베이에 거대한 돌 무덤과 둥글게 세운 돌 무더기를 만들고 정교한 부싯돌 칼과 석기를 만들어냈죠. 그럼 지금 쏠린 마을과 돌길은 왜 물속에 잠겨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먼 옛날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지도 모르죠. 분명한 건 그 시절을 보여주는 건 이제 이 길과 쏠린 마을 뿐이라는 거예요. 흐바르 섬은 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던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섬의 역사는 거칠지만 아름다워요. 반란과 해적, 외국의 왕들이 깎아 만든 이야기들이죠. 기원전 385년 무렵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이 아름다운 섬을 발견했어요. 높이 솟은 석회암 능선, 숨겨진 민물샘, 바닷바람이 쓰다듬는 비옥한 평야까지 이곳에 정착하기로 한 게 당연해 보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에게해의 햇살 가득한 섬 파로스에서 왔어요. 트바르 섬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그곳의 한 마을을 페로스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아주 특별하게 창의적인 건 아니었죠. 지금은 이 마을을 스타리그라드, 말 그대로 올드타운, 옛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은 농사와 항해, 도시를 짓는 깊은 지식을 함께 가져왔어요. 덕분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죠. 이들은 땅을 완벽한 기하학 모양의 네모들로 나누어 포도밭과 올리브나무, 곡식을 위한 단정한 농경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어진 완벽한 농지의 바둑판을 우리는 지금 스타리그라드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2000년이 넘도록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답니다. 그 뒤로 로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지은 빌라와 도로가 이제는 언덕 곳곳을 가로지르고 있죠. 그리고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이곳에 살기 시작했어요. 종교 행렬에서 성주간에 부르는 오래된 노래들까지 그들의 전통은 수세기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지만 흐바르가 진짜로 꽃피운 건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곳을 다스리던 대략 15세기 무렵이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흐바르 마을을 중요한 항구 도시로 정했죠. 그들은 요새와 무기고, 성당과 극장, 광장까지 차례차례 세웠어요. 그때는 르네상스의 황금기였고 흐바르는 크로아티아 문화를 대표하는 3명의 천재 거장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첫 번째는 페터 헥토로비즈였어요. 그는 자신의 서사시 피싱 앤 피셔맨스 턱에서 어부들의 삶과 바다의 정신을 멋지게 담아냈죠. 여기 둘달시 캐슬이라는 성 안에는 그의 석조 저택이 아직도 비밀스러운 물고기 연못을 지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니벌 유키치였어요. 그는 크로아티아 문화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상관없는 연극인 더 슬레이브 걸을 쓴 작가였죠. 마지막으로 화가이자 음악가, 극작가였던 마르틴 베네토비치는 이 섬의 영혼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어요. 바닷가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원 안에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그림 The Last Supper가 걸려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작은 아니에요. 이 작품은 마테오 잉골리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죠. 주제는 같지만 화가는 다른 작품이지만 이 그림 역시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무렵 흐바르 섬은 베네치아 제국의 보석 같은 존재이자 해군 요새가 되었고 나중에는 르네상스 시인들이 활약하던 무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언제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곳에 다가왔어요. 그들의 해적 선단이 바다를 휩쓸며 이 섬을 정복하려 했죠. 흐바르 사람들은
지금도 절벽 위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요새들을 세워 맞섰어요. 나폴레옹 군대도 이곳에 왔지만 이런 일들조차 흐바르의 정신을 꺾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의 삶은 늘 다시 들판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식 밤마다 보랏빛 라벤더가 피어나고 언덕에는 로즈메리와 올리브 나무가 뒤엉켜 자랐죠.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심어둔 포도밭에서는 여전히 포도주가 흘러나왔고 그 속에서 문화도 계속 살아있었어요. 17세기 이 섬에서는 전례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공극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극장은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곳이었지만 이 극장에서는 평민과 귀족이 조각된 돌 아치 아래 나란히 앉아 촛불 아래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함께 보았죠. 이 섬 사람들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문 관광협회도 만들었어요. 19세기에는 하이지에닉 소사이티 오브 흐발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 섬의 관광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죠. 오늘날 흐바르는 라벤더의 섬으로 불리며 달마티아 제도 가운데서도 여왕 같은 섬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세인 스티픈 광장에는 세인 스티픈 대성당이 우뚝 서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세워진 그 종탑은 한때 오스만 제국의 습격을 알리는 경보탑 역할을 했죠. 베네딕토의 수녀원 안에서는 극소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수녀들이 아가베 레이스를 짜고 있어요. 실은 아가베 섬유에서 뽑아내어 상상도 못할 만큼 섬세한 무늬로 매듭 지어져요.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한 가닥 한 가닥이 천 위에 새겨진 기도화도 같죠. 마을 위 높은 곳에서는 지금도 바다를 향해 겨는 오래된 대포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래로는 작은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파클레니 아일랜드가 활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곳은 유럽 어디보다도 해가 잘 드는 곳이고 해마다 열리는 축제마다 성주간 행렬의 아름다움 속에 그리고 바다바람을 타고 흐르는 옛 노래들 속에 깊은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 바다에 접근하지 않는 게 현명한 생각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RMS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점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거대한 빙산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더 큰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뉴펀들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수중 약 3,800m 아래에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파선은 조금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이 배는 수중에서 철이나 강철 구조물이 녹슬듯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철, 산소, 물을 혼합하면 이 조합이 산화철을 생성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부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철판, 빔 등 모든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선장 화장실의 천장과 얼마 전에 무너진 난간 부분처럼 선체의 일부가 함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경우 부식의 대부분은 철을 먹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할 때 선수와 선미라는 두 개의 큰 조각으로 나뉘어 거의 600m 떨어진 해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조각은 박테리아, 해양 곰팡이 및 기타 모든 종류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바이오 필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의 철을 먹이로 삼는 미생물이 러스티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실제로 난파선의 부패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가 침몰할 때 선수보다 선미가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미가 훨씬 더 빨리 부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선미가 선수보다 40년이나 더 빨리 부식될 수 있습니다. 네, 미생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균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악몽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기에도 징그럽지 않거든요. 얼음 결정이나 작은 다이아몬드가 난파선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 소박한 것들은 사실 꽤 멋져 보여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파선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위험은 전혀 없어요. 위험하게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2023년 타이타닉 난파선 여행 중 비극적으로 폭발한 타이탄 잠수정 참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탑승자 5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여행은 관광 모험으로 판매되었지만 그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무섭고 춥고 어두운 곳이에요. 햇빛은 물에 흡수되어 수면 아래 약 1000m까지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면 바다는 항상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요.
타이타닉은 바로 이런 이유로 미드나잇 존으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난파선을 방문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완전한 어둠을 뚫고 내려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수정의 불빛에 비춰진 해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큰 도전은 실제로 난파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 깊이에서 탐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저에 도착해도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타이타닉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만든 타이타닉 유적지의 상세한 지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난파선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지도를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소나와 센서는 잠수함의 작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물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타이탄 잠수정에는 도플러 속도 로그라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센서는 해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잠수정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음파를 내보내요. 하지만 이전에 이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을 여행한 승객들은 해저에 도착한 후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수압도 빼놓을 수 없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물은 모든 것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난파선의 현장의 수압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타이어 내부 압력의 약 200배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정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우 두꺼운 벽이 필요해요. 타이타닉 주변의 물속에는 소름 끼치는 미생물, 칠흑 같은 어둠, 엄청난 수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해류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보통 해류가 좌우로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해에도 고유한 수중 해류가 있어요. 수면에서 느끼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류는 바람, 수온과 염분의 차이, 심지어 저서폭풍이라고 불리는 해저의 이상한 폭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강렬해져서 해저를 뒤흔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타닉 난파선은 앞부분과 뒷부분, 크게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연구원들은 주변 해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파선의 한 부분은 서부 경계 해류라고 불리는 차가운 수중 해류 근처에 있습니다. 이 해류는 남쪽으로 흐르며 해저를 따라 진흙과 모래를 이동시켜 해류의 강약 정도를 보여주는 파문과 패턴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곳의 해류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타이타닉의 모래 파문을 발견했는데 가구, 석탄, 배에서 나온 임의의 물건 등 모든 잔해가 떨어진 곳 근처였어요. 그 파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난파선 현장 안쪽은 상황이 조금 더 거칠어집니다. 물은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더 많이 흐르는데 아마도 배의 모든 거대한 덩어리가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타이타닉의 뱃머리 남쪽 부근에서는 해류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북동쪽에서 북서쪽, 심지어 남서쪽으로 방향을 계속 바꿉니다. 마치 바다가 저 아래에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물의 움직임이 타이타닉을 진흙과 모래층 아래에 천천히 묻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난파선은 조금씩 희미해져 해저 밑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빙산이라는 명백한 문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네, 빙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박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23년 북미와 유럽을 오가는 바쁜 항로에는 약 380개의 빙산이 떠올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빙산이 클수록 발견하고 피하기가 더 쉬워요. 작은 얼음은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만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이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수중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킨 빙산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승객들은 물 위로 약 30m의 빙산을 보았지만 이는 전체 크기의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도 아래에 숨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나머지는 수백 킬로미터 아래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좋은 소식은 타이타닉 시대와 달리 지금은 빙산을 제때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선박에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빙산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위성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일부 선박은 소나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안개 속을 볼 수 있어 선원들이 수면 위의 빙산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GPS와 AIS는 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또한 전 세계 모니터링 센터에서 실시간 알림을 전송하기 때문에 마치 빙산을 발견하는 개인 비서가 있는 것과 같아요. 쌍안경에 의존하는 것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이죠. 다음 크루즈 여행에서 타이타닉의 항로를 따라 지나가더라도 빙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잭이나 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여행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선내에서는 절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티베트 남부에는 카일랏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는 약 6,700m입니다. 그다지 높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와 달리 한 가지 특이한 점 때문에 카일랏시를 등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26년 한 유명한 영국 등반가가 이 산의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등산협회는 그에게 산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시도했어요. 북쪽을 탐험하는 동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등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카일랏이 정상 등반의 다음 시도는 또 다른 등반가인 윌슨 대령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그는 동료와 함께 정상에 오르는 가장 적합한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혹독한 겨울이 그 계획을 망쳤습니다. 대령은 다시 내려오려고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자 했던 또 한 명은 호주의 작가이자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티베트 산맥의 영토를 탐험하다가 카일라시를 발견했어요. 당시 그는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현지 승려 한 명을 만나 카일라시 등반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승려는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새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음벽을 오를 필요조차 없다고 했어요. 작가는 승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80년대에 등산협회는 다시 카일라시 문제를 고려했어요.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단독 등반한 이탈리아 연구원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일라시 등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원정을 거절했어요. 그는 이 산을 정복하면 사람들의 영혼 속 무언가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등반가는 이 산이 티베트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 산기슭을 찾아왔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기슭으로 가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의 사진과 풍경이 그려진 캔버스를 그 옆에 놓을게요. 그림과 현실을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산들은 그림처럼 보여요. 자연의 진정한 예술이에요. 중국의 지질공원 중 하나에 위치한 레인보우 마운틴은 거의 모든 무지개색으로 반짝입니다. 바위는 마치 유리로 덮여있고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암과 광물 덕분에 이런 색을 띠게 됐어요. 이 물질들은 2500만 년 동안 압착되어 레인보우 마운틴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광활한 지역에 1000개가 넘는 특이한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초콜릿 사진이 아니에요. 이곳은 초콜릿 언덕입니다. 작아요. 가장 높은 곳이 약 120m 정도예요. 몇 분 동안 빠르게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이 언덕의 특징은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봉우리에 수백만 톤의 초콜릿 칩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녹으면 놀라운 코코아 냄새가 영토 전체에 퍼집니다. 농담이에요. 물론 초콜릿 칩이 아니에요. 모든 언덕은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요. 건기에는 말라서 초콜릿 갈색으로 변해요. 이 풍경은 멋진 과자 포장지가 될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이미 상자에 이 사진을 인쇄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 20m, 폭 100m 정도의 작은 산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산도 아니고 작은 언덕이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풀도 나무도 없고 어두운 모래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산의 특징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약 20m 거리를 통과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위치를 기억하고 12개월 후에 다시 방문해 보세요. 산은 위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모양도 바꿉니다. 움직이는 산은 탄자니아의 사바나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은 300만 년 동안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모래가 아니라 자성을 띤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 옛적에 이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가라앉은 화산재가 이 언덕을 형성했죠. 이 화산재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면 모래 언덕의 전체 질량에 끌릴 거예요. 강한 바람은 모래를 움직이게 하지만 자력은 모래를 서로 뭉치게 해요. 어느 날 산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기이한 산 중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바로 마운틴 브라운입니다. 외부에서는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텐트를 가져가서 여기서 며칠 밤을 보내보세요. 아마도 남은 평생 동안 그 밤을 기억할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 산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신비한 불빛을 목격합니다. 이 이상한 불덩어리들은 정상을 향해 고속으로 날아가 저녁 하늘로 사라집니다. 때로는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증발하는 질소에 불이 붙은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반박되었어요. 누군가는 공이 기관차의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침수되고 열차가 운행을 멈춘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빛을 목격했어요. 흰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불빛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착시 현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물리학 교수가 이 버전의 유효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산 옆에 이 지역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 그는 바위를 촬영했고 어느 날 그는 이 이상한 물체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그는 2대의 카메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브라운산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2대 모두 날아가는 불덩이를 촬영했습니다. 만약 착시 현상이나 렌즈의 반사였다면 카메라 중 한 대는 이 현상을 포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불덩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나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은 고속도로에서 날아가는 공을 만졌다고 주장했어요. 그 남성은 전류를 느꼈다고 했어요. 이제 이곳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곳을 즐겨 찾아요. 이 산은 꽤 무섭고 생명이 없어 보여요. 호주 태스만해의 작은 화산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은 볼스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이 땅의 날카로운 산맥은 삼각형 모양의 높이가 550m예요. 거의 에펠탑 2배 크기죠. 마치 사악한 미친 과학자나 뱀파이어가 정상에 사는 것 같아요. 섬에 있는 절벽을 오르는 건 미끄러운 바위 표면 때문에 위험합니다. 1788년 선원들이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섬이 무인도라고 생각했고 탐험하기를 꺼렸어요. 200여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오랫동안 생명이 살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지만 과학자들은 2001년에 그곳에서 특이한 주민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산을 오르다가 약 30m 높이에서 이상한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나뭇가지를 옆으로 밀어내고 육지 가재 또는 걷는 소시지라고도 불리는 커다란 곤충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막대기 곤충과에 속해요. 소시지처럼 생겼는데 각각은 약 15cm 정도이고 6개의 발을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갈색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과학자들은 27마리의 곤충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육지 가재가 멸종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외딴 곳, 생명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중해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편안한 숙소는 완벽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에겐 부동산 광고가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상하고 멋진 동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님 말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과 광고 모두 아직 발명되지 않았었죠. 네안데르탈인은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종종 동굴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동굴들 중 하나가 주거용 건물을 꽤 닮았어요. 지브롤터 암벽이라고 불리는 높은 석회암 고단에 위치해 있어요. 만약 네안데르탈인에게
경제가 있었다면 이 바위 안에 있는 동굴들은 돈이 꽤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해사들은 1907년에 그걸 발견했어요. 요새화된 바위 안에 큰 구멍을 보게 됐죠.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 이 장소를 연구했고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동굴에서 고대의 도구와 오래된 동물들의 뼈를 발견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바위 안에서 4개의 동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거단지 같았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웃들과 함께 살았고 서로를 도와 사냥 및 물고기를 잡았어요. 깃털 장식을 만들고 벽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의 고대 선조들이 10만 년 전에 이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원시적인 과거를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2021년 말 고고학자들은 미지의 터널로 통하는 동굴 내부에 틈새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구멍을 통해 기어서 동굴 지붕 밑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어요. 이곳은 4만 년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긴 전체 단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파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고대 종유석이 있는 높은 천장을 갖고 있었죠. 폐허가 된 돌 커튼은 아파트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눴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고대 동물들의 잔해와 벽에 긁힌 자국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도그웰크라고 불리는 바다 우렁의 껍질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들 중 한 명이 그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곳의 주요 주인들은 하이에나였어요. 이 동굴은 네안데르탈인이 원숭이보다 인간과 더 가까웠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에겐 삶을 사는 방식과 심지어 약간의 관습도 있었거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과학자들은 이 바위 안에서 새로운 방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한편 2003년 고고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또 다른 초기 거주지를 발견했어요. 녹색 정글 속에서 고대 도구들이 있는 동굴을 찾게 됐죠. 처음에 모두들 인간의 조상이 이곳에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한 특이한 성인 해골을 발견했어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해골이 30세 여성의 것으로 키는 1m로 평균 성인의 허리 바로 위 정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여성의 몸무게는 성인 양치견의 무게와 같았어요. 해골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라피테쿠스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호모 플로레시엔스 또는 간단히 호빗이라고 부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었어요. 또 동굴에는 특이한 고대 동물의 잔해가 있었어요. 소 크기만한 코끼리, 몇몇 큰 황새, 그리고 거대한 쥐였죠. 고고학자들은 호빗이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주요 거주자는 고양이 크기만한 쥐였어요. 아마도 호빗 쪽과 싸웠을 거예요. 몇몇 분석은 호모 프로레시엔시스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진화의 한 갈래였죠. 호빗의 해골은 현대인의 해골보단 원숭이의 것과 닮았어요. 2009년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에서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인 손둥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 소리를 아주 오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동굴의 높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에 달해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뉴욕의 한 중심 블록보다 더 커요. 손둥은 베트남 정글에 있는 세계의 동굴 중 하나예요. 많은 복잡한 미로가 이 동굴들을 연결해요. 안에서 바깥 세계와는 개별적인 독특한 식물과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지하 정글이죠. 어떤 곳에서는 햇빛을 들어오게 해주는 무너진 천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이한 나무와 식물 외에도 고대 종유석이 여기 걸려 있어요. 어떤 석회암 태적물은 4억 5천만 년 이상 되었어요. 공룡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또 동굴에는 강이 많이 있어요. 천장의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형성했죠. 빠른 물줄기가 워터파크의 미끄럼틀과 비슷해요. 이것들은 미지의 지하 미로들로 이어져요. 과학자들은 이 동굴의 아주 작은 부분만 연구했어요. 다음 특이한 동굴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수십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그 안에 살아요. 각각이 푸른 빛으로 빛나죠. 다 같이 동굴에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을 순 없어요. 특별한 공기 측정 자치가 어디에나 있어요. 과학자들은 반딧불의 정상적인 존재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곤충들은 환경에 민감해요. 만약 동굴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면 공원 직원이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반딧불이의 산소를 훔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꽤 놀라운 동굴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무서운 동굴은 어때요? 예멘의 알마흐라 지방의 사막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찾는 건 동굴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땅속의 블랙홀이에요. 농구장만한 크기죠. 여러분을 겁먹게 하는 건 그 크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게 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검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멘의 거대 구멍의 검은색이 모든 태양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강력한 손전등으로도 그곳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 위를 날아갔어요. 드론과 가장 강력한 렌즈로 촬영을 했지만 어둠 위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마치 금빛 모래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잉크 얼룩처럼 보여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접근하길 두려워해요. 그들은 동굴이 사악한 생물들이 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현재 예멘의 거대한 구멍은 가장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신비로운 자연현상 중 하나예요.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구멍이 공사 때문에 생겨났다는 설이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광물을 찾기 위해 근처에 흙을 파냈어요. 그게 지각 변동을 일으켜 표면을 붕괴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지금 햇빛이 500만 년 이상 스며들지 않은 곳을 상상해보세요. 산소는 거의 없고 춥고 축축해요. 그럼에도 여기서 생명체가 태어나요. 미생물,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것도요. 이 동굴의 생활 환경은 보통 동굴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동굴은 다른 행성과도 같아요. 여긴 루마니아 남동쪽에 있는 흑해 근처에 있는 모빌 동굴이에요. 입구는 땅에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안에 터널이 지표면 아래 깊은 곳으로 통해요. 동굴 안에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정상치 이상이에요. 여기의 공기는 표면 산소의 절반만큼 있어요.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사는 다른 생명체들은 살 수 있죠. 이 동굴엔 48종의 생물이 살아요. 그중 33종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몇몇 특이한 곤충들을 만날 수 있어요. 흰 달팽이와 흰 거미, 거대한 수염을 가진 노리기, 투명한 새우, 그리고 독특한 종의 거머리. 모두 작은 박테리아 인자가 영양체 덕분에 이곳에서 살아요. 이것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음식 입자를 방출해요. 박테리아는 그걸 먹고 살죠. 다른 더 큰 유기체들은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몇몇 더 큰 유기체들은 그 작은 유기체들을 먹어요. 결국 모두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 동굴에서는 진화가 다른 세계와 분리된 생물학적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과학자들이 600년 동안 멕시코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어있던 기엔골라 도시 전체를 발견했어요. 360헥타르의 면적에 1100개 이상의 건물, 4km의 방어벽, 내부 도로망, 사원과 볼 코트가 있는 잘 계획된 도시 배치, 엘리트와 평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에 버려진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그 요새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라이다라는 원격 감지 도구 덕분에 비행기에서 단 2시간 만에 이 지역의 3D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엔골라는 135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자포텍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기엔골라에서는 가족들이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큰 안뜰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규모가 커지면 방을 더 많이 짓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도자와 일반 주민 모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엔골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경사면에 맞게 집을 짓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매우 잘 지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2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사와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사람들은 지금은 가라앉은 2개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사진 테라스에 64개의 방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단이 서로 연결된 파티오가 있습니다. 감지 도구는 또한 자포텍 사람들이 멀리서 적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자연 바위에서 둥근 모양의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2개의 원형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무덤도 몇 개 발견된 만큼 도식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400년대 말 자포텍 쪽은 태평양 연안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아즈텍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기앵골라에서 7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소아메리카 남부를 장악하자 자포텍인들은 더 이상 기앵골라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속에 머무는 것도 장점은 있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좋은 농지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19km 떨어진 작은 도시 테오안테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 스페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텍의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자포텍 사람들이 멕시코의 오아크사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향후 기앵골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포텍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도시를 통치했는지, 도착 당시 스페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스캔에서 발견된 1170개의 건물 모두 연구할 계획이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적을 파헤치는 대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스캔하고 손상 없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고 푸른 캐노피 아래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의 그늘에 집, 광장, 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오두막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건설된 1000년 동안 거주한 이 도시는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각각 약 20대 10m 높이 2에서 3m의 직사각형 플랫폼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직각의 직선 도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중 하나는 길이가 26km에 달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깊은 영적 또는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풍부한 토양은 문명의 번영을 도왔지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정착지 입구를 막는 도랑과 같은 도시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연구진의 다음 단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잘 알려진 마야 사회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인접한 3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던 중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허물고 신비한 방을 발견했죠. 계속 땅을 파다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데린쿠유지아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와 터키 전역에서 가장 깊은 다층 지하 정착지 중 하나예요. 주민들은 8층에 살면서 지하실, 창고, 예배당, 학교, 공부방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층은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아마도 대피소로 지어졌을 거예요. 건물은 85m 깊이에 숨어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약 2만 명의 가축과 식량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55m의 환기 통로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프리기아인이 이 층을 처음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사용하고 개선했죠. 데른쿠유의 황금기는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다음 잃어버린 도시는 몇 개의 비문과 고대 문헌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와 그의 팀이 물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을 발견할 때까지 과학자들은
이집트 해안의 대부분을 수색했습니다. 고대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은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6.4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속에는 64척의 배와 700개의 닷, 금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6m 높이의 동상과 신전 유적이 탐험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문 신전에서 의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유적과 유물들은 화강암과 규암으로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물과 접촉했음에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2300년 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베네치아처럼 운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운하는 여러 개의 항구와 정박지를 연결했습니다. 탑, 사원, 주택 및 기타 구조물도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국제무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수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아마도 홍수 이후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헤라클레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 헤라클레온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비극 이후 헤라클레온으로 향하던 많은 배들이 항로를 바꿔 알렉산드리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은 2000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뉴욕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뉴함부르크에 있는 존 로슨 하우스의 으스스한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50년 된 이 집은 현관 앞에서 마술처럼 의상과 포즈를 바꾸는 소름 끼치는 마네킹으로 유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네킹이 19세기의 근처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유령에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로슨 가문은 번화한 강 항구 마을에 이 역사적인 집을 지었어요. 1870년대에 집 근처에서 기차 사고와 파괴적인 화재가 발생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 일어났죠. 이 신비한 마네킹은 설명도 없이 구식옷과 액세서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물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집주인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가끔씩 마네킹은 책과 같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기도 했어요. 또한 이 등골이 오싹한 형상들은 폭풍우가 치면 사라지기도 하고 치명적인 열차 사고 현장에도 나타나는 등 악천후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16년 갑자기 마네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지금까지도 존 로슨 하우스를 괴롭히는 미스테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마네킹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네 말고 이탈리아의 베니스는 사랑의 도시로 여겨지지만 포베글리아 섬은 수상쩍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연섬과 나무 기둥과 흙으로 쌓인 인공섬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마치 풀기만을 기다리는 소름 끼치는 퍼즐 같은 곳이에요. 한 섬은 녹지로 덮여 있고 다른 섬에는 주요 건물이 있으며 가장 작은 섬은 기본적으로 요새입니다. 이 섬은 이제 외로운 건물 몇 채만 남아있는 황량한 섬이 됐어요. 소문에 따르면 섬의 절반 정도가 사람의 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전염병이 닥쳤을 때 병원에서는 모든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결국 화장을 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패스트 구덩이라고 불리는 집단 무덤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껏해야 대략적인 수준일 뿐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으스스한 추측의 여지를 남깁니다. 불태워졌든 묻혔든 슬픈 진실은 포브글리아 섬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남겨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신비한 안개에 삼켜진 후 시계탑에서 뛰어내렸다는 미친 정신병원 원장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고스트버스터즈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래한 것으로 실제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정신병원에서 유령을 본다는 환자들의 속삭임도 있어 섬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포브글리아 섬을 둘러싼 미스테리를 더하는 건 분명해요. 모든 과장된 이야기와 도시 전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진실은 포브글리아 섬에는 비극으로 가득 찬 어두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텅 빈 건물과 버려진 풍경은 이 섬을 괴롭히고 슬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듯합니다. 쉿!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하나로 유명한 트랜실베니아의 호이아 바시우에 있는 공터에 있어요. 완벽한 타원형 공터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을 거예요. 토양 과학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루마니아의 마녀부터 요가를 통해 숲을 정화하려는 칼을 휘두르는 미국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호시아 바시우는 1968년 누군가 더 클리어링 상공을 맴도는 신비한 비행물체의 사진을 찍으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행성에서 온 손님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문객들이 보고한 초자연적 현상과 함께 숲의 신비로운 명성을 더했어요. 현지 가이드는 이 숲과 관련된 다른 일화도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부슈레쿠티에서 온 60명의 사람들이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해요. 초자연적인 숲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네, 조지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레이니어 호수 바닥에는 미국의 비밀스러운 공포 이야기로 가득 찬 정착촌이 있어요. 공포, 유령, 기타 초자연적인 것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레이니어 호수에는 으스스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유령 카약을 목격했다고 보고했고 제리 디 잭슨 다리에서 손이 없는 여성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어요. 또한 호수가 만들어진 이래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994년 이후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어두운 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던 사람이 물속에서 납치당하고 의문의 보트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유 없이 호수에 충돌하는 차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레이니어 호수에 가지 마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호수의 통계를 보면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수가 저주받았다고 말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포이즌 가든은 나뭇잎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오해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렌위 가든의 으스스한 검은 문 뒤에 숨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100가지가 넘는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로 중독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냄새를 맡거나 뜯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담쟁이 덩굴로 덮인 터널과 불같은 모양의 침대를 통과하면서 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악명 높은 사건에 대한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버넘, 아트로파 벨라돈나, 심지어는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 악명 높은 진피진피 식물과 같은 위험한 식물들을 만나보세요. 그건 그렇고 이 무서운 식물에 대한 많은 야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잎을 화장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처럼 약간 과장된 이야기도 있지만 말이 쏘여서 미쳐버렸다는 이야기처럼 농담이 아닌 이야기도 있어요. 심지어 1922년 뉴기니에서 이 나무에 쏘여 사망한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포이즌 가든에 뛰어들고 싶으시다면 도전해보세요. 다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식물은 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수를 보기 위해 자동차를 렌트하고 운전을 합니다.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섬뜩하게 정지해 있는 천여 명의 인형을 마주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상해요. 머리에는 특징이 없고 몸은 나무로 되어 있고 모두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거대한 술래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술래 너야! 라고 외치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침묵의 파수꾼으로 알려진 이 침묵의 사람들은 1988년부터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해왔습니다. 이들은 댄서이자 안무가인 레이오 켈라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어요. 원래 헬싱키 인근 라실라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이사를 왔을까요? 아마도 대도시의 교통체증에 지쳐서 좀 더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나 봐요. 이 이탄두상의 지프로 만든 머리를 한 남자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친구들처럼 슬프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허수아비가 대부분의 인간보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는 농담도 할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죠. 보너스! 핀란드 전통 크레페를 파는 카페가 있어요. 무섭지만 배는 고프지 않을 거예요. 호주의 북쪽 극지방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려진 으스스한 화강암산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에 의해 칼카자카라고도 불리는 블랙 마운틴은 1800년부터 이어져 온 기이한 실종 사건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쿡타운과 아주 가까워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죠. 블랙 마운틴은 한때 대립하는 조상들 간의 격렬한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탐험가, 말, 소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곳이에요. 수년 동안 사람들은 블랙 마운틴의 어두운 미스테리에 대해 더 이상 추측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최근의 연구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장소의 나쁜 평판에 두려워했어요. 실종 사건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영 실력 부족, 악어 또는 구식 장난이 진짜 범인일 수 있어요. 흑해라고도 불리는 신비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하세요. 흑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입니다. 수십 척의 난파선과 비밀 수중 터널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6단계에 걸쳐 채굴된 고대 채석장이라고 믿기도 해요. 흑해는 염분이 높고 낮은 수직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짠물은 지중해에서, 담수는 강에서 흘러들어와요. 유럽에서 가장 큰 강 중 10개가 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증발로 인해 손실되는 물보다 강과 강우량에서 더 많은 담수를 공급받습니다. 여분의 물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마르마라해로 흘러들어가요. 해협을 통과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는 흑해를 떠나며 표층수를 가져옵니다. 하류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바닷물을 운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해의 상층은 염분이 많은 하층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대기와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는 표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의 약 91m와 가장자리 근처의 최대 152m보다 깊은 곳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정 박테리아만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흑해의 깊은 곳에는 공기가 없지만 상층에는 약 750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어류와 무척추 동물의 알과 유충이 차갑게 식습니다. 또한 흑해에는 18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며 그 중에는 전갱이, 곱상어, 스프렉과 같은 귀한 어종도 있어요. 흑해의 수위는 밀물이나 썰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조용하며 고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수중 강이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해저를 따라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이 놀라운 발견은 리즈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해저강은 지금까지 발견된 이런 유형으로는 최초예요. 이 강은 지중해의 짠 바닷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염분이 훨씬 적은 흑해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해역은 해저에 숨어있는 생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보존 구역입니다. 흑해는 난파선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인데 우연히 발견됐어요. 일부 해양 고고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얼마나 빨리 상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수면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40여 척의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원격으로 작동하는 2대의 차량을 이용해 해저와 난파선을 탐사했습니다. 덕분에 수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을 이어붙여 만든 선박의 동영상과 상세한 3D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발견된 44척의 선박 중 눈에 띄는 발견은 13세기 또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중세 무역선이에요. 탐험대원들은 아름다운 꽃잎 조각으로 장식된 오스만 제국의 한 난파선에 흑해의 꽃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탐험대는 다른 배에서도 코일 로프, 끌자국, 방향타 및 기타 조각과 같은 특이한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난파선을 발굴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책, 양피지, 문서와 같은 역사적 보물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구출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흑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배는 2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 23m의 이 고대 그리스 선박은 돛대, 방향타, 노를 젓는 벤치 등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채로 수면 아래 1.6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배가 대형 박물관의 사이렌 꽃병과 같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된 것과 같은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꽃병은 사이렌을 지나 오디세우스를 태운 배를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작은 조각을 가져갔고 그 결과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고대 세계의 선박 제작자들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해요. 미생물이나 벌레, 기타 생물체가 난파선을 갉아먹지 않았으니 배의 상태가 거의 완벽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타이타닉이 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발견됐을 거고 불쾌한 수중 미생물에 의해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흑해 대홍수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약 7,500년 전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주장이에요. 1990년대에 두 명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고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던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흑해는 훨씬 작은 담수호였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자연댐에 의해 지중해와 분리되어 있었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중해가 흑해 유역으로 넘쳤습니다. 해수면이 매일 15cm씩 상승하여 해안 정착지가 침수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흑해 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은 그 무렵 민물에서 해양생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중조사에서는 오래된 해안선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처럼 보이는 것도 발견되었어요. 즉, 지금은 흑해에 잠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한 이 홍수의 시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인류 이주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홍수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끔찍한 홍수일 수도 있다고 해요. 대홍수 이론의 비평가들은 증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흑해의 담수에서 바닷물로의 전환이 한 번의 갑작스러운 홍수보다는 점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착지를 떠났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떠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오래된 연대기에는 지금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시작하여 흑해 아래 터키까지 이어지는 2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농민들은 이 터널을 이용해 양떼를 오스만 제국과 소아시아 반도의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이 터널을 만들었고 왜 바다 밑에 터널이 있는지는 완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터널의 입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봉쇄되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군은 이 거대한 터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1980년대 다뉴브 흑해 운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이 신비한 터널의 또 다른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터널이었죠. 운하 노동자들은 불가리아로 건너가기 위해 이 터널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두 터널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터널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터널을 파본 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로도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따라서 터널이 정말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터널을 만든 사람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흑해에는 흑해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부들은 갑자기 나타나 새떼와 배, 심지어 바다 밑에 작은 섬까지 휩쓸어가는 거친 소용돌이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 배 한 척으로 인해 이야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대낮에 녹색으로 번쩍이는 검은 안개가 갑자기 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흑해의 신비한 으스스한 느낌을 더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섬은 한때 동방의 발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정원과 인상적인 석조 아치가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모든 건축물이 나무 뿌리와 덩굴로 거의 완전히 뒤덮여서 예전 같지 않아요. 로스 섬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영토로 인도의 도시 포트 블레어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으로 여겼지만 나중에는 지역 관리들을 위한 호화로운 휴양지가 됐어요. 이 섬은 특권층 주민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호화로운 방글로,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패널, 정원, 테니스 코트 그리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1937년에 이 단지가 폐쇄된 직후 강력한 지진이 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이 섬은 현재 인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버려진 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독일 건축물의 흔적이 여전히 나미비아 사막에 남아있어요. 나미비아의 콜만스코프는 전성기였던 1900년대 초 독일 노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정착했던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마을에는 한때 무도회장부터 병원, 심지어 볼링장까지 모든 것이 있었어요. 1910년대 말 근처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또 다른 장소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찾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콜만스코프는 점차 모래 언덕에 뒤덮였고 뜨거운 온도와 낮은 습기가 건물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유령 마을은 방문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근처 마을인 위데리치에서 투어를 예약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한 도시 크라코에 또 다른 버려진 성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40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설립자들은 원치 않는 손님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1300년대에 지어진 이 성은 곧 산사태와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주자가 없지만 이 중세 도시는 여름에 이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 동안 종종 활기를 되찾습니다. 현지인들은 투어를 제공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조각상으로 지금은 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몬테나 산맥에 숨어있는 가넷 코스트 타운은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낸시 엠크스 광산에서 많은 금이 발견된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성기 동안 가넷에는 거의 1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비교적 외딴 곳이었지만 술집, 호텔, 상점, 학교 그리고 일반적인 작은 마을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대부분의 금이 이미 채굴된 후 광산은 그대로 남겨졌고 단지 수백 명의 주민들만 가넷에 머물렀어요. 치명타는 1912년 마을의 건물 대부분을 손상시킨 화재였어요. 1940년대 가넷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곳은 곧 가구와 공예품을 찾는 보물 사냥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1970년대 보존운동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역사지구로 선정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넷은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령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떠난 곳은 자연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버려진 곳은 하시마 섬입니다. 이 섬은 유령 같은 풍경 때문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도 등장했어요. 1881년에 문을 열었을 때 일본에서 해저 탄광으로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1959년 절정기에 이곳에는 광산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1970년 광산이 고갈되자 사람들은 섬을 떠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이곳에는 버려진 집, 수영장, 상점, 공장들을 살펴보기 위해 들르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1881년에 광산 회사로 시작한 또 다른 마을은 캘리포니아의 칼리코입니다. 이곳에 은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자 곧 500개 이상의 은 광산과 3,000명의 주민들의 고향이 됐어요. 호텔, 잡화점, 식당, 학교가 있었어요. 심지어 칼리코 프린트라고 불리는 지역 신문도 발행됐어요. 하지만 1986년이 되자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옛 지역 주민 한 명이 마을을 구입하기로 하고 복원을 시작해서 역사적 랜드마크로 등록됐어요.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옛 서부 박물관도 있습니다. 재건된 가장 흥미로운 명소 중 하나는 1.6km 길이의 칼리코 오데사 철도예요. 가파른 협곡과 언덕을 통과하고 심지어 칼리코 북쪽의 오래된 광산과 건물들을 지나갑니다. 마을의 약 3분의 1은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복제품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차 팬이라면 1903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유명한 미국 기업가 헨리 포드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1927년 그는 또 하나의 야심찬 계획 포드랜디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타이어와 호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고무 공번이 필요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타파조스 강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고무 농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의 비전은 수영장, 골프코스, 거주용 방갈로, 심지어
매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퀘어 댄스 교실이 있는 마을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지역 고무나무들이 잎 곰팡이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헨리 포드가 이 잠재적인 수입원에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필요한 고무를 생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945년에 브라질에 되팔았고 그곳은 곧 완전히 버려졌어요. 많은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지만 주변의 자연이 점령했어요. 오늘날에도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에 햄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배열을 보면 이 인도의 도시가 사원과 시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14세기와 15세기에 마오리아 제국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요. 16세기에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보존된 요새화 시장이 남아있어요.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태양을 향해 열리는 연꽃처럼 조각된 석조 건축물인 로터스 마을과 같은 건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마을이 1920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소금호수 에페쿠엔의 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력 있는 근처 소금물 호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 도안되었어요. 곧 철도역이 설치되었고 결국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은 당시 비정상적인 양의 비로 인해 에페쿠엔 호수가 불어났기 때문이에요. 1985년에 물이 지역 댐을 점령했고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1993년에는 심지어 10m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2009년에 겨우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소금으로 둘러싸인 건물들만 남겨뒀어요. 아무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2012년 마을로 돌아와서 당시 빌라 에페쿠엔의 유일한 거주자가 된 파블로 노박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어스의 위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분화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 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구멍은 기름을 찾기 위한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원은 지하 자원을 찾던 측량사들이 남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어리 통조림은요? 폭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남긴 거죠.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 통조림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적인 것에 가깝네요. 자, 여러분도 따라와서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게 기쁘기 바래요. 다음 미스테리 해결 모험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히말라야를 일주일간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주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갑자기 호수 근처에서 사람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백 개의 뼈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42년 인도의 한 산림 관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은 히말라야의 5,020m 이상에 위치한 호수인 루프쿤드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그 이름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터리 호수 또는 더 기괴하게도 해골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정말 외딴 곳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튼튼한 등산화를 준비하세요. 이 트레킹은 50km가 넘는 험난하고 거친 지형을 일주일간 통과해야 합니다. 도중에 이끼로 덮인 참나무숲, 으스스한 분위기에 안개 낀 들판, 정상에서는 눈 등 온갖 종류의 험난한 풍경을 지나게 됩니다. 트레킹의 가장 높은 지점은 주나르갈리라고 불리는 칼날 같은 능선입니다. 그 능선 바로 아래에는 루프쿤드가 있습니다.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땅에는 309 이상의 인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무 유물, 가죽 슬리퍼, 반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정말 섬뜩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뭘까요? 3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 지역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라자 자스다발이라는 왕이 히말라야 깊은 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 신성한 산 사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신한 왕비 라니 발람파와 함께 신하, 무용수 등을 대동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성난신이 하늘에서 철구를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폭풍은 잔인했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호수 근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탈출로. 일부에서는 이 유골이 1841년 외국 영토를 침공하려다 패배한 인도 군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70명 이상이 히말라야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집단 무덤. 이 이론은 어떤 종류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그룹을 강타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고립된 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 경우 루프쿤트의 호수와 그 주변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외딴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모두 해골이 하나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사망한 한 집단의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변했습니다. 2019년 미국, 인도, 독일에 있는 기관의 과학자 28명이 5년 동안 팀을 이루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남성 23명, 여성 15명 등 총 38명의 유해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가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남성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투나 군사 장비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3차 혈족 이내의 혈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세 번째 가설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해골들이 하나의 단일 집단에 속하지 않고 세 개의 다른 집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재 남아시아인의 범위에 속하는 조상, 즉 현재 인도, 파키스탄, 네팔 지역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늘날의 그리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동부의 전형적인 조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조상을 가진 개인도 한 명 확인했습니다. 현대 측정은 또한 이 유골들이 동시에 매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룹 1과 2는 같은 시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실제로 1000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런. 이제 첫 번째 가설도 사라졌어요. 결국 이 연구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아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가 어디에서 왔을지 또는 애초에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프쿤드 호수는 주요 무역로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다 데비 라즈 자트라는 순례의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예배와 축제를 위해 산을 오르는 이 행사는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례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후반에야 나타나지만 인근 사원에는 8세기나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초기 순례 중 폭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에서 온 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더 의아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히말라야 오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는 그들이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할 무렵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혈연 관계가 없는 남녀 집단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이 아닌 육상식품 위주의 식단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륙에 살다가 연구자들이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그들이 성지 순례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순례를 위해 루프쿤트까지 여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죽었을까요? 연구원들도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주나르갈리 능선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너무 높은 고도에 있었기 때문에 급성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두통,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와 뇌에 영향을 미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루프쿤드에 관해서는 아직 더 많은 해답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증명한 장애물 중 하나는 유적지가 매우 교란되고 보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수년에 걸쳐 트래커들이 해골 주변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섬뜩한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골을 더 많이 건드릴수록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미래의 정확한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스터리 호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